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대한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총무이사 최성숙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보건의료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부 부모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1대 지부장님이신 이성국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4대 지부장님이신 박천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정기 총회 시간을 통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한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탁술 세미나 및 정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용 지부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공기용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뵙지 못했는데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니 조금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총무이사님한테 BTS 영상을 좀 키시면 좋겠다 했는데 음악밖에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 우리 교수님들, 대원 선생님들 보셨겠지만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미국 LA에서 소피아 스타디움입니까? 거기에서 BTS가 아주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매해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사회에 걸쳐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미가 떼춤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행사도 잘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미국의 그러한 약 20여만 명 이상이 4일 동안 진짜 떼춤을 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어느 세계 뉴스에서도 그것이 코로나의 어떤 감염의 새로운 시발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행사를 개최한 데 있어서 그러한 뉴스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기관에서 많은 좀 훌륭하신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또 이정 총장님께서 이렇게 또 참석하셨고 또 저희님 지부장님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이 행사는 코로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러한 것을 서로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제 발표에 또 이렇게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건혁 교수님, 그 다음에 또 김종현 단장님, 김종호 국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약 한 2년여 동안 우리 지부의 많은 교수님들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부단히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많은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초의 16대 집행부에서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선대 지부장님들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 그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유시 개선하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대면 그 세미나 이후에는 아무것도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었지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16대 집행부는 오늘 이 행사를 끝으로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집행부에서 저희가 못한 많은 일들을 열심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2년 동안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집행부 부지부장님, 그다음에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우리 회원님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남미공대학교 이재용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총장님. 예, 영남미 총장입니다. 우리 대학 교학부 총장 덕분에 한국 대한보건협회 회원님들, 대구지회 회원님들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축하드리고요. 또 그 장소가 우리 대학에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성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현재 지부장님이 우리 대학 교학부 총장님이시고 또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 그다음에 보건의료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회원이고요. 또 차기 또 지부장님이 또 영남대학교 이경수 교수님이라는 게 대해서 굉장한 친근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큰 어려움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뜻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영남대학과 같은 법인이 영남학원이고요. 설립7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자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이 그 국가고객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정대학 부분 1위를 했고요. 공립대 부분에는 서울대, 그 다음에 사립대 부분은 중앙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게 시차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 학생이 학교에 생활을 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으로서 참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대학은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LED 디스플레이, 파주에 있는 LED 디스플레이에서 전국의 전문대학 대상으로 300명을 채용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52명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있는 그 LED 디스플레이에서 하반기에 150명을 채용 계획인데 우리 대학의 추천 키를 100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의 어떤 그 랭킹에서 저희들이 탑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취업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의 어떤 교육 만족도, 또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최고의 어떤 가치가 전국 전문대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통계하고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대한보건협회 대구경북지회의 학술세미나와 정기총회의 행사가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한 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여기서 오늘 좋은 어떤 정보교류의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대학 일정상
또 행사만 드리고 함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 학과별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가장 뭉클한 행사가 우리 간호학과의 나이팅게일을 시식하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짠합니다. 특히 국민으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힘써주심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에서 보건의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잘 우리 일반 국민들을 잘 이끌어주시고요. 안전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원 중에 경영대학교 이중정 교수가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회에도 우리 학이 아시더라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행사에 특히끔 좋은 행사가 우리 대학에서 좋은 감정으로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곧 자리를 정리한 후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권은 뒤쪽 안내 테이블에서 작성해 주시면 전산 입력해 드리고 있고, 혹시 일정상 행사 종료 전에 가시는 분들은 준비된 도시락과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락은 현지 답사를 통하여 신세계 백화점 납품 원료로 만들어 맛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특강에 앞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님, 회원님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모습 한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여기서 회원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아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여기 많이 안 마시는데 안 가도 돼요. 이 자리를 빛내주세요. 이거 모여주신 데서 빨리 주죠. 사진 빨리 주죠. 아, 예, 다시 하죠. 회원 아예 사람 나가요. 민주 사진 좀 찍어라. 빨리 나오시죠. 자, 죄송한데 두 번째 계신 우리 선생님들 옆을 좀 넓게 쓰고 우리 뒤 사람이 나옵니다. 자, 넓게 쓰고 있어. 자, 이렇게 붙으면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더 넓게 쓰세요. 자, 더 넓게 그걸로 도와주고 쭉쭉하세요. 넓게. 자, 뒤에 세 번째 줄 사람 사이사이 쓰세요. 자, 이걸로 함으로. 왼팔 좀 찍어. 현수막 나와야 돼. 지금 현수막.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파이팅 찍을 때까지 어떨까요? 끝났어. 화이팅 당하는 거 화이팅 하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의 역할의 주제를 가지고 영국대학교 의과대학 김건럽 교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현정 교수입니다. 공경 회장님이 이제 오늘 이 훌륭한 세미나에 저를 강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조금 뭐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과연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도전적인 주제이기도 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보건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때 고민할 거리를 제가 그냥 던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기는 많은데 좀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앞으로 건강한 도시, 그 다음에 보건 쪽에서 이제 기후변화 환경,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의 어떤 돌봄의 문제, 그 다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미래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고 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건학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정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또 김종현 교수가 뒤에서 조금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작년 2월, 3월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사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악몽이었지만 저희 지역의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힘을 잘 합치고 해서 K방역의 뿌리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위대한 시민정신과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공무원분들하고 전문가분들 현장에 계시는 보건의료인들의 힘으로 잘 위기를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첫 번째 대구 시민, 두 번째 대구 광역시,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다른 지자체가 도와줬고 또 자원봉사자들 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거의 지금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부분들, 지금 뭐 영상 부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인데 전부 다 지금 코로나 명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요양이 돌봄이 필요한 쪽에서 환자가 생기면은 이분들에 대한 또 케어의 문제, 여기 또 현재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코로나 질환 중에서 응급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문제가 또 오랫동안 되면서 또 하나의 또 위기가 오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일반인들조차도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코로나 블루라든지 자살 문제, 젊은 이 여성에서 있는 자살 문제가 이웃 일본부터 해서 저희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람들, 상병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작업장에서 일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건강 불평등이라든지 경제 불평등이 조금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대구 지역에서도 이런 공공의료를 가지고 또 기획보도 나왔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공공보건에 대한 계획들은 많이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번 부족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작년에 이제 제2차관이 만들어지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고 5개의 이제 또 지역의 이제 대형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 같으면 또 이 건강을 가지고 이제 원래 복지하고 건강이 하나의 국이었는데 시민건강국도 만들어지고 뭐 보건소나 이런 쪽에 이제 인력들이 소수긴 하지만은 좀 보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건의료가 큰 역할을 했는데 냉정하게 저희가 이제 보건이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난 사스 때나 신종플루나 메르스, 지금 코로나19까지 우리 보건의 역할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조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물론 이 부분은 뭐 보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의료 지자체, 국가 전체가 있지만은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렇게 매뉴얼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이 보건의 전 주소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공중보건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공중보건학회인 APHA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이트를 통해서 내시민 홍보도 하고 보건 쪽에서 역할들을 강조하고 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가 공중보건 핫페이지에 코로나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에비던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 공중보건학회에도 보면은 이 코비드-19 코로나19에 대한 계속 보고들이라든지 내시민 홍보들도 하고요. 학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언론 매체나 전문가들도 많이 쓰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오는 Our World in Data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이 헬스 보건 쪽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이번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보건이 역사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쪽의 어떤 선진국들은 이런 보건의 어떤 역할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냐. 앞으로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가면서 또 공중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 공중보건원 NIH죠. NIH의 이제 수장 12년 동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3번인가 4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의료하고 바이오 쪽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미국 국민들은 더 건강해지지 못할까? 네. 그래서 이런 건강 쪽, 의료가 아니라 건강하고 관련되는 쪽에 펀드를 만들고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아마 자료집에는 없는데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0차 공중보건 글로벌 컨퍼런스, 이 오타와 현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오타와가 1차고 얼마 전에 이제 상하이에서 9차까지 했는데 10차 공중보건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햄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햄터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1차 오타와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 10차까지였던 과거 상황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항상 끝나고 나면은 그 도시에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네바 선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초안이 나와 있는데 초안에 보면은 웰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건의 화두는 로버트 존슨 파운데이션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48년도에 건강에 대한 정의할 때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건강이라는 게 사람이 행복하고 웰빙을 하는데 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웰빙에 대한 이 제네바 선언이 3일 뒤에 발표가 되고 아마 보고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간에 이제 사회자고 이 만호병이죠. 불평등이 아주 유명한 WHO가 공통사인가 이런 거 다 공감을 했습니다. 딴데 들어가서 봤는데 그리고 누구나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아까 앞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낮 시간이니까 저희 저녁 시간이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보시면은 지금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런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관에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물류, 제조, 환경, 문화, 뭐 정보보안 모든 게 하나의 어떤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우리 공중보건에서의 어떤 챌린지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제 나름대로 근데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주관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감염성 질환, 신종감염 질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만성질환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 더 누적돼가지고 나타날 거다. 세 번째 공공의료, 그 다음에 건강불평등이 백성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건강불평등 문제,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고령화하고 돌봄하고 의료비 문제, 이건 같이 또 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디지털 헬스케어 문제, 그 다음 지역 간 불평등하고 관련이 있는데 결국 지방분권,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지금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보건의료의 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보건하고 통일보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좀 너무 뭐 양이 많습니다. 범위도 넓기는 넓은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건강한 도시, 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해서 뭐 도시계획이나 건물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도시계획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 저도 이때 토론자로 들어갔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취약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 건강교통, 스마트시티하고 건강도시 연결하는 거, 그다음 고령사회 커뮤니티 케어하고 의사결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염건데요, 밀라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걸을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심에서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 영국도 그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리 시장이 이제 혁신적인 걸 많이 합니다. 그 파리 시내에 이제 시속 30km 제한입니다. 우리 지금 뭐 50km만 떨어뜨려도 난리인데요. 30까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15분 도시 이걸 가지고 대선이 됐고 이 사람이 내년도 아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도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뭐 전염병하고 기후변화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한 가지 이제 보건의료 쪽에 영향이 줄 수 있다는 란셋 보고서고 IPCC 2021년 보고서에 보면은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 최근에 이제 글라스고에서 10월 말에 COP26 있었습니다. 우리 뭐 교토 협약이라든지 파리 협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클라이밋 액션을 위해서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건강이 어떤 논쟁을 하고 주창을 해야 되는지가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10가지 보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COP26 있었을 때 란셋이나 BMJ나 NEJM의 모든 200개 넘는 보건 분야의 저널의 첫 장 에디토리얼에서 보건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우리 뭐 이승우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라서 이번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취약사회 통합 돌봄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계속 보건 분야에서 복지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분야고요. 이번 잘 아시겠지만 청년 반변 살인이 우리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뇌졸중에서 의료의 문제, 보건의 문제, 돌봄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의 어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이야기, 고령층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뭐 알파고 왓슨 이야기 나왔다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르고 있고요. 자, 메타버스.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국증진개발원의 홍인철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가지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들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봇을 이용해가 방역이라든지 돌봄을 하는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키스텝이라고 그 과기부 산하의 과학 정책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상당히 코로나 검색을 하다 보면은 감염병에 대한 기술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에도 보시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스스로 미래 학자가 되어야 되고 미래가 굉장히 약상되졌다. 그래서 건강과 수명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다음 2022년에 메타버스하고 사피엔스를 다시 해가지고 AI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있고요. 안티에이징에 대한 이야기, 기후에 대한 문제, 요즘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ESG 해가지고 환경하고 소사이어티, 그다음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이 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염병과 정치학이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내년에 대선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생물학적인 거, 여기 어떤 치료 이런 부분들은 과학이고 의학이고 이렇지만은 이 전염병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이런 부분들 전체에 퍼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취약계층이 더 사망하고 이런 쪽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는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건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력한 두 후보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에서 나와 있는 지금 질끈질끈 나옵니다. 질끈질끈 나오는데 이제 조만간은 이제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건 분야에서 정책 의제화를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대학원 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지방분권화와 보건대학원의 역할을 했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보면 행정선학회에서 불평등을 이슈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책 의제화하고 그리고 저희 보건협회도 사실은 같이 좀 하자고 했었는데 시민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학회가 다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이제 3월 9일 대선, 20대 대선, 그 다음에 6월 1일 제8대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 동료시 코로나 때문에 보건의료의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인들이 뭔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에 그래서 제공해야 되는 10가지 기본적인 서비스고 우리가 보건학자면은 이 10가지의 컴피턴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2020년도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전하고 많이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10가지 이커티 형평성을 하면서 어세스먼트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중보건의 도승과 관세 그리고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의 역할의 주제를 가지고 특강해주신 김건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대응 방안의 주제를 가지고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종현 단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분실 문좀 찾아드리고 김근희 교수님께서 아마 계속 찾으실 것 같아서 네. 사실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11월 초에 사실 대구시에 제가 발제를 했던 내용이고 한 24일인가 그때 시민단체들 대상으로 같이 발제했던 내용들을 일부를 좀 발제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저도 슬라이드 양이 많아서 아시는 내용들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저희가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상당히 대구에서 험난한 시기들을 겪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했던 1차 유행, 그 다음에 8.15 집회를 기준으로 했던 2차 유행, 그 다음에 11월 달에 3차 유행을 거쳐서 지금 이제 거의 4차 유행이 지속되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더 폭발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 저희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제가 50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겪었었습니다. 보시면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18일 날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불과 6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고 불과 이제 11일째는 741명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741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근데 저 숫자를 이제 741명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는데, 서울 같으면 1000만 도시고 대구는 250만으로 따지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하루에 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일개 광역 단위에서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확진자들이었고, 불과 19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4월 3일 46일째 1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53일째는 신규 확진자 0으로 되어서 8월달까지 계속해서 지역사회 확진자가 없는 시기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아까 발제하신 우리 김은일 교수님께서 여기도 등장하시는데, 사실 이런 이제 이 급격한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해서 사실은 병상 부족 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겪었었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실 이것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이 사실은 또 의료진들이 체감하는 그런 위기들은 사실 더 엄청났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만만한 것들이 사실 없었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쨌든 간에 아까 김의료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시민의식과 그 다음에 민과 간의 거버넌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의 도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쨌든 잘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저런 과제들이 아까 김의료께서 보여주신 그 슬라이드 때 겪고 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김은혁 교수님을 연구 책임자로 있어서 대구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연구 보고서도 복지부에 제출한 바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이 환자 치료와 관리에 관한 영역들에서의 문제들만 조금 가지고 나오면, 결국에서 이런 확진자의 어떤 입원 문제,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문제, 중환자 관리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그 보고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어집니다.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오늘도 지금 오후 2시쯤에 제가 인터뷰 하나 하고 왔는데, 교수님 단계적 일상회복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단계적 일상회복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일상적 또는 지속 가능한 수준의 대응만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피해 안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해져서 과도한 사회적 규제 조치 없이 어느 정도의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게 한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피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영국이 전략을 바꿨지만 사실 영국에서 하루에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때에도 영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정도의 100명 정도의 사망자의 어떤 피해들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영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100명 정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국과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비례해서는 우리나라는 75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한 100명 정도의 사망자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죠.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는 하루에 몇 명 정도냐면 하루에 확진 사망자가 거의 3명이 안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들어가졌고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뒷부분에서 이제 재원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정부가 내는 어떤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이 위험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어떤 방역에서 자기 본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별로 그렇게 주의하지 않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결국 제일 주된 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시민들이 결국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오미크론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방접종률의 한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정부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이 위기들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뚜렷한 목표치를 가지고 정부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제 같은 방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추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적 일상은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중증 사망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들이었죠. 아마 잘 아시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4주의 운영 평가 2주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했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가 발표했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결국 뭐였냐면 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환자들을 이 재택 치료를 도입해서 안착시키겠다가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1월 5일자에 중앙정부에 발표된 계획에 보면 확진자 1일 최대 10,000명 발생에 대비한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라고 했고 그 핵심에 재택치료가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는 지금도 이제 추진되고 있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재택치료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은 재택치료 중심의 대응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이 당시에 전담팀을 만들고 중앙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 당시에 중앙의 기준이 만 70세 미만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인데 대구는 만 60세 미만으로 하고 이 가운데 40에서 59세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좀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추진하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1일 30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준비를 했었고 어제 대구 의료원이 오늘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이 이제 협력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양 한마음 병원이 이제 추가되어져서 대구에 총 4개 기관이 이제 재택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으로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전국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 확진자 수도 늘고 특히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늘고 사망자 수도 폭증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병상 가동률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서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거의 이 재택 치료를 중이거나 어쨌든 병상으로 입원해야 될 환자들이 계속해서 대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치 저희가 작년 2월달, 3월달에 겪었던 마치 데자부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게 되면 확진자의 급증은 예견되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과연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준비들이 사실은 뚜렷하게 되어졌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이 대구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조금 더 중앙정부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 치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조건 재택 치료를 하라라고 이제 거의 중앙정부가 통보식으로 모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고 대구에서는 이제 시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가급적 재택 치료 비율은 다 올리지 않고 가급적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권영진 시장께서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일평균 확진자 수라든가 60대 확진자들 좀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이 전국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는 중앙정부보다도 중앙전국적인 상황보다도 병상 가동률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 2월 3월 달 이후에 사실 민과 관 사이의 협력 체계가 사실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각 10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책임보직자분들이 참여하는 책임보직자 회의가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이제 열립니다. 그걸 통해서 대구의 병상이라든가 의료 자원에 대한 그런 이제 주요 아젠다들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작년 3월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지고 있고 60차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에서도 대구의 이런 병상 문제라든가 어떤 생활치료센터의 이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책임보직자 회의를 중심으로 민과 간의 협력 체계를 그래서 논의가 되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지금 병상 간성률이 대구가 한 71% 정도 됩니다. 71%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환자 중증 전담 병상이 한 75% 정도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대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만은 다행히 7곳 병원에서 48병상을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또 확충이 좀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이죠. 예방접종 완료자의 항체 급감으로 돌파 감염이 발생했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제가 최근에 모 세미나에서 발표 자료를 들었는 내용에 의하면 사실 9월, 10월에 사실 항체가가 떨어져서 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중앙정부가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항체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최대한 이 고위험 시설,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부스터샷을 끝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는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을 조금 미루었으면 조금 더 나은 다른 성적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어졌죠. 제가 알기로 지금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지금 한 148명 정도 우리나라에 발생해 있고 첫 확진자가 11월 24일 날 이제 이디오피아입니까? 거기서 에디오피아에서 귀국한 두 분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번쩍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래서 전국이나 대구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장 먼저 만났던 암초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접종률을 추가 접종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12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대구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접종률이 거의 80%를 넘어갔는데 하지만 지역사회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아직 접종률이 한 12%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지금 확진자 발생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급한 불을 끄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사회에 계신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유행 사례들 보면 화투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걸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구시에 제안을 드렸던 한 7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절대로 중앙정부, 방역당국과 시민이 똑같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속도로 추진해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결국 이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 어느 정도면 진짜 빨간불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계치 한 80% 정도가 차면 시민들도 진짜 상황이 안 좋구나.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해야 불필요한 약속들을 줄이고 어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참하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건데 뭔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확진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재택치료에서 대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재택치료에 대해서 아마 정확한 정보들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사실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방역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내가 증상이 나빠지면 확실하게 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작년에 저희 경험으로 차를 공시로 돌진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민관 협력 체계의 강화됩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구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실하게 목표치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도 병상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목표치를 뚜렷하게 세우지 않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까지 대구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뚜렷한 이 한계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한테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구시가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 폭증에 대한 명확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관해서 명확한 전략을 이제 세운 다음에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런 목표치가 이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한 번에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런 역할 분담들을 하는 부분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정도 병상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어떻게 이 자원들을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도와 대구시 사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도 뚜렷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형 재택치료의 구축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 4개 협력기관으로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재택치료를 운영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재택치료 홈케어 운영단을 운영해 본 경험에 따르면 실제 이제 한 4,500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를 보시면 확진자 1인당 과연 몇 명 정도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될 수요가 발생하느냐를 대략 시뮬레이션해 보면 1,000명을
관리가 잡혔을 때 하루에 한 8.3건 정도 이송이 발생할 거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3명이 이송할 거에 대비해서 이송 자원, 그다음 이분들이 어디에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단기진료센터가 사실 운영이 되어졌는데, 단기진료센터는 아마 대구시에 몇 번을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 사례를 보면 실제 단기진료센터에 16명이 들어가서 실제 이분들이 진짜 중증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83, 4% 정도는 다시 재택치료로 복귀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원 또는 입소를 해버리면 병상을 어쨌든 잡아먹기 때문에 병상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유지하고 역학조사를 탄력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쨌든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의해주신 김종인 단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시대의 효과적 신체적 활동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구시 걷기협회 김종호 부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광역시 걷기협회 당국장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한 보건협회 대구 경북 지사도 예설날에 발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감염병 시대의 효과적인 신체 활동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대구 광역시 걷기협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광역시 걷기협회는요, 지금 현재 대구 광역시 체육회 소속 단체로 지금 있고요. 2016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걷기 운동 지금 보호를 열심히 하고 앞으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른 지금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뭐냐면 실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를 지금 두고 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냐면 사람들이 접촉이 있거나 실내 안에서도 또 극한 어떤 시대적 활동을 하게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센터나 실내에 가게 되면 이제 공용 공간이나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공용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나가기가 사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많이 각광을 갖고 있는 게 가정이나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킥복 운동이나 실내 운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런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체부나 이런 데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체육기능공단에서 이런 것을 유튜브 많이 올려 있고,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사실 이걸 이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실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교육 플랫폼들이 대략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클래스 101이라든지 정말 그런 교육 플랫폼도 있고요. 보다 운동과 관련된 플랫폼은 핏핏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든 핏핏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시면 어떤 전문적인 수강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요. 현재 이제 감염병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은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기서 메디신이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이제 올해 2021년 11월 10일 날 온라인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보면 코로나19 봉쇄기간에 발생하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해서 야외 운동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요, 이 보다 좀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 봉쇄 기간 동안에, 이게 작년도 2020년도에 그때 일어났던 내용인데, 이제 3개월 이상을 지속했을 때 이런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점수 그레이드가 좀 낮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때 이제 논의하고 제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이런 공중보건의 비상 상황에서도 사실 이런 신체 활동에 참여를 계속 권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원이나 기타 자연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많은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으로 지금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협회에서도 지금 뭐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하프데이라고 걷기 운동을 같이 시민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하고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요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는 적지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주최 측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외 활동에서 걷기 운동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여기서 보면 실제 이 일주일에 실질적으로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을 했을 때 사실 뭐냐면 가장 건강에 주는 이점의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 이점의 효과의 어떤 지름이 크면 클수록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크다. 걷기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요소 중에 하나가 우선 칼로리 소모도 많겠지만 그만큼 또 이 복부에 관련된 근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각광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올바른 걷기 자세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마 신천이나 주변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실 때 대부분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운동의 강도가 가장 관건인데, 그 운동의 관건에 대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상체가 약간 5도에서 10도 쪽으로 기울어져서 어떤 체중이 앞발에 좀 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속도 늘려야 되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관이라고 하는 발과 발 사이 간격을 항상 일정하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걷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은 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 본인들이 주변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한번 찍어놓으려고 해서, 설령 여기 남자분이 좀 많이 계신데 아무나 찍으면 큰일 납니다. 흔하기 때문에 찍었을 때 발과 발 사이가 교차하게 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자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 중에 골반의 크기가 여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수로 내려갔을 때 무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커지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특히나 무릎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다리가 휘어지는 면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을 때는 발과 발 사이 간격을 둔데, 그 간격을 두는 것을 보통 자기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걷기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관건이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는 좀 또 분위기를 좀 전환을 좀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준비 운동이 대부분 다들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신지, 자, 제가 한번 여쭤보면 대부분 다 그냥 가볍게 발목이나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걷기 운동이 본운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심을 좀 더 이동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신을 늘리는 방법, 즉 바르게 서서 우리가 가슴을 좀 열어주고, 열어준 상황에서 상체가 좀 더 열려있는 상태가 되고요. 무게 중심이 항상 서 있을 때는 발의 어떤 그 부분의 앞쪽이 아니라 뒤꿈치 쪽에 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론적으로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발을 이렇게 들어주는 건데, 이분은 실제 저희가 8개 부분의 운동 교실을 할 때 그때 시행했던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교육생입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 좀 걷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둘 때 발에 지면을 놓고 엄지발가락과 5개 발가락 위로 다 들어보시면 이제 무게 중심이 적어도 6대4, 우리가 뒤쪽이 6이 되고 앞쪽이 한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퇴의 앞쪽의 전면에 굉장히 많은 힘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발가락을 놓았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중심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심에 어떤 변화를 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끝을 당기면서 대퇴의 전면과 발가락을 당기면 우리가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단계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균형에 관련된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가 좀 더 인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추진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된 그림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 팔다리를 돌린다고 하는데 보통 발끝을 뭐냐면 양끝 끝으로 돌리고 손도 뭐냐면 최대한 뭐냐면 바깥쪽으로 외해져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깥으로 최대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견갑골 뼈가 두 개가 이 마주보고 굳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엉덩이에 힘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제가 해보시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쿵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장 돌리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견갑골 뼈가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실제 턱이 좀 당겨집니다. 가슴 위로 좀 들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호흡을 들어마셔서 멈춘 상황에서 한 2, 3 정도 버티다가 다시 호흡을 내리시면서 다시 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되 다시 발끝을 반대로 안쪽으로 모읍니다. 모아서 다시 뭐냐면 내회전을 팔을 이렇게 채 돌립니다. 그러면 견갑골 뼈가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반대, 실제 또 반대 이렇게 시행을 해서 그것도 똑같이 한 10회 정도를 반복을 하면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엉덩이에 좀 힘을 좀 많이 주는 연습을 좀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평소에 해보시면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보행에 관련된 강화, 기능성 운동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성 운동은 대부분 다 이제 본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보통 연습을 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걷는다고 하면 일정한 거리를 본인이 그냥 출발해서 걷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되는데, 그 걷기 전에 이 기능성 운동을 좀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기능성 운동이 어떤 거냐면, 발목에 있는 감각을 좀 일깨우고, 발목을 좀 더 우리가 보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발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뒤꿈치 들기. 보통 까치발 든다고 그러죠. 이 까치발을 들었을 때 발에 있던 부분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쪽으로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이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걸어보는 겁니다. 이 걸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무릎을 펴는 상황에서 좀 뒤뚱뒤뚱 거리더라도 짧은 구간, 10m 정도 좋습니다. 10m 정도를 본인이 가볍게 뒤뚱뒤뚱해서 걸어도 좋습니다. 그런 연습을 실내에서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 시행해주면 좋고요. 반대로 발끝을 다시 뭐냐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펭귄 걷기라고 하죠. 그럴 때 무릎을 똑같이 발가락 끝을 올리게 되면 대퇴와 정강이 들리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그대로 걷는 거죠. 이 부분도 본인이 일정한 거리. 그런데 실내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 안에서 보행의 어떤 기능성 운동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한번 해보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건데, 발을 11자로 누운 상황에서 발을 좀 더 바깥쪽 좀 좁게 잡습니다. 바깥 발의 옆날, 바깥 날을 실제 디디는데, 물론 이 날을 디딜 때 발목의 안정성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목이 정상적인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러실 때 바깥 날, 충분하게 이해를 들면 자기 엄지발가락을 살짝 자기 몸쪽으로 살짝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약간 날이 들린 상황에서 실제 시킨 상황에서 본인이 이 상태로 걷는 겁니다. 그러면 발을 쉽게 얘기하면 4번이라고 이렇게 당기는 건데 발의 아치를 강화시키는 연습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입니다. 엄지발가락을 본인이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걷는 연습. 보통 보다 10m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제일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뭐냐면 발을 목을 좀 더 넓혀서 걷는데요.
발의 안쪽, 아까 지금 좀 전에 했을 때는 바깥날이었습니다. 이제 안쪽 날을 디디는데, 그러실 때 이걸 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연습을 좀 해봅니다. 어떤 연습이냐? 이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연습을 할 때 발을 이렇게 들어서 왼발로 서는 겁니다. 설면 지지하는 쪽의 발과 올리는 쪽에 있는 발이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힙에 관련된 중둔근의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행을 하시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일자로 걸을 때 힙이 좌우로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을 좀 벌려서 걷는 게 아닌데, 그게 많이 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먹 하나 정도를 공간을 두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뭐 벽을 이렇게 잡고요. 가볍게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예전에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그 사이드로 누워져가지고 TV 보면서 다리 들었다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서서 스탠딩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디고 있는 발도 어떤 강화가 되지만 디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올리는 부분도 같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영상. 요 부분은 발을 바깥쪽으로 실제로 디디면서 걷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8개 부분에서 같이 할 때 어떤 운동 중에 플랫폼 중에 요소 중에 바깥날, 그래서 요 부분, 요는 안쪽 따치발 들고 실제로 바깥날 이런 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목을 좀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보통 여기에 중둔근을 좀 더 활용하는데, 이걸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의 근육이 골반의 안정성을 잡는 근육이 중둔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도 할 수 있고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두 손을 잡고요. 그랬을 때 제자리에서 하나 더 올리고 다시 올리고, 그걸 할 때 보폭을 너무 좁게 잡는 게 아니라 좀 벌린 상황에서 제자리에서 한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걸으면서 본인이 해보면 보통 한 10m에서 15m 가시면 엉덩이 여기 두덩이가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안쪽에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내용은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서서 현재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허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를 탁구를 열심히 치셨대요. 근데 허리가 등이 다 굽어버렸어요. 이 고관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고민하시고요. 자, 요거는 좀 더 응용해서 하는데, 기대에서 있다가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기 전에 어떤 그 기능성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 보행 능력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측면에서 필드 하기 전에 가볍게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걸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사시는 곳이 대부분 다 이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많이 사신다고 하면 이 계단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직으로 오르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인데, 사실 근데 가장 또 힘들어 하십니다. 제일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하철 타더라도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발을 디디고 나서 뒤에서 체중을 딛고 올라설 때 이 올라서는 발이 무릎이 다 펴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펴지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대퇴 사두근의 여기 근력이 많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대부분 다 걸으실 때도 무릎인데 마지막 엔드 부분에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무릎을 완벽하게 펴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관련된 내용들이 간략하게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계단 오르기는 전신 운동이다. 발을 그래서 높은 올릴 곳으로 때 들어서 발의 지면을 다 지점 어떤 분들 강단을 얘기하시는데 주고 한 3분의 2 정도를 분들이 다 허리를 바로 어떤 세울 거는 뭐 때 2분의 1 엉덩이 얘기하는데 근육과 척추 기립근이 네. 강화된다. 그래서 허리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엉덩이의 또한 대퇴에 전체 관련된 근육의 30%를 자, 차지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허벅지 마지막에 근육을 이 훈련시켜 대퇴를 실제로 골반장에 이용하려면 맞는 무릎을 부하를 탁 펴야 됩니다. 이 무릎이 안 펴진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면 계단을 무릎이 강화되지 오를수록 않습니다.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네. 넘어가도록 계단 오르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내 걷기 운동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은 상황에서 발을 뭐냐면 벌려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 앉으셔서 또 A자로 가면 벌린 상황에서 꼭지점을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V자가 되면 다리를 벌린 상황, 앞쪽에서 벌린 상황, 모아놓은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걸으실 때는 손이 되는데, 벌리거나 좁히거나 A자가 할 때 손이 좀 잘 안 맞습니다. 코디나 뼈경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팔을 흔들기를 할 때, 아까 뒤꿈치 들기처럼 팔을, 양팔을 그냥 들어서 뒤로 올리는 연습. 그리고 번갈아 가는 연습을 하면,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우리가 둘, 같이 든 거. 그 다음에 하면, 번갈아 가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사실 실내 운동으로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활동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최소 권장하는 게 하루에 적어도 3kg 이상이고요. 권장량으로 따진다면 하루 권장량 4.5kg 정도라고 합니다. 모습으로 따지면 7.5에서 8.5 사이, 결국 최소 4.5에서 5.5 사이.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속도의 인터벌 구간. 이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본인이 좀 빠르게, 느리게 구간을 설정하기 좋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 그 구간 안에 특히 아까 설정했듯이 4가지 걷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고요. 또 쉬는 중에 또 이런 부분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거는 보통 그 수동구의 활모를 시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시작해보고요. 이런 거 같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의 약간 그런 분들에서 실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리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요 안에서 끝내야 돼서요. 보통 종아리에 관련된 스트레칭을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셔서 벽을 하되 벽면에 가깝게끔 무릎을 발끝을 대놓고 다리를 지금 넣어놓고 지금 뒤쪽에 있는 무릎을 펴주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릴 때는 가자미 도중이라는 도중입니다. 술묘수인데 그때는 뒤꿈치가 안 떨어지도록 지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퇴 사두부에 관련된 것들을 뭐 서로 교차하거나 벽을 잡고 자기 발가락 끝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발목에 뭐 약화가 되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안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염병 시대의 효과적인 실제 활동에 대하여 가장 길게 강의해 주신 김정호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박천만 고모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박천만입니다. 오늘 네 분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김은혁 교수님 그 내용 참 좋았는데요. 저기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또 건강 챙기기 위해서 공유보건의 역할은 뭐
아무리 연구해도 대한민국은 좀 중요한데, 역사적으로도 이제 알마타서부터 이후에 뭐 오타와서까지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적인 우리 분야에서는 결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 왜 이제 국민보건이 안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번 생각해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누가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그 일을 하려면 양성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 좀 말씀 주시면 아니, 제가 너무 사실은 어려운 주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회에서도 뭐 보건교육사부터 보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분들, 이제 또 보건대학원에서의 어떤 석박사 같이 이렇게 아카데믹한 쪽에서의 또 역할, 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 위에 선배님들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또 우리 보건의료의 또 다양한 또 기존에 또 가지고 있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장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지자체장이나 의사결정자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퍼블릭 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하고 간호하고 아는데 이렇게 공중보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세요. 저희 예방의학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예방의학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사람으로도 아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이런 보건학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아마 우리도 뭐 선진 외국처럼 어느 순간 아마 지역이나 중앙정부에서 공중보건하는 인력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도에 이제 공공의료 지원단이라든지 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보건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진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가서 또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기에는 좀 배출되는 인력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역할을 할 정도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번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 보건대학원 협의회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시면서 진짜 우리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보건의 역할, 물론 뭐 지금 서울대 뭐 윤영승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계속 역할들을 또 하고, 또 뭐 수도권의 뭐 고려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BK 사업단에서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임팩트가 있게 하지는 좀 못하고, 다양한 또 활동의 어떤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답이 있다기보다도요, 아마 박정만 교수님께서 더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원로 선배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그 NIH의 그 게놈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 우연찮게 그 언론 기사를 보고, 저분은 진짜 이렇게 순수 생명공학 의학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한 12년 동안 하면서 왜 건강해지지 못했냐, 그래서 좀 더 건강이나 보건 쪽에 대한 좀 투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미국에 짧게 경험을 했지만 다행히 그때 저는 이제 텍사스 A&M의 이제 보건대학원, 새로 생긴 보건대학원입니다. 그렇지만 주에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건학 석사하고 박사 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석사 박사를 하면은 뭐 학계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필드가 우리도 조금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아직 안 열리고 있어서 다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뭐 제대로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국의 보건 관련 학과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아직까지는 현장에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법적으로 보면은 건강증진 사업, 건강증진법에 근거해가지고 양성된 이제 자격이 국가 자격이 보건기술사 대표적으로. 근데 법에 근거해서 양성된 자격조차 자격 가진 사람조차 현장에서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선 아직까지 그런 자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가지니까 자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자질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정책 보건 정책을 전시관들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힘은 없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것으로 2021년 대한보건협회 대구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중국원고의료 지원센터의 권한창입니다. 세 분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인 단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시의 이제 그 대응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접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피해 보상 관련해서 이래 그 환자 발생에 따른 그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시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대구 경북 사례는 또 어떻게 현황이 어떤지, 또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아까 전에 등판하셨던 이중현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맡아서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의외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일단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 부스터샷 맞고 백혈병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실 2월 3월에 있어서 상당히 의사결정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감염과 정치가 결합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준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이제 기사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일단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사실 예방접종이 이 보상하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 또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런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너무 정치적으로 좀 최근에는
좀 이렇게 이 개입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 대구의 상황들을 이사 반응에서는 제가 발을 빼고 있어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광 교수님 계신가요? 경북 사례는 이광 교수님이 아실 거죠? 가셨는 모양입니다. 좀 떠들려고 그랬더니. 네, 시라든지 도에서의 이제 코로나19의 대응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더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대한보건협회 대구 경북지부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술 세미나에 이어 대한보건협회 대구 경북지부 제16대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진행은 권기홍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가십니까? 이거 다시 그럼 마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예, 오늘 코로나 관계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들 진짜 발표 저도 잘 들었고요. 좀 여쭙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저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보건협회나 예방의학회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같이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냥 병시민이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협회가 예방의학회하고 그런 걸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쪽에는 여기 계시면 운동하시면서 많이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환경에서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동하시는 거 계단 오르내리기 아시다시피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좋은 기회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 총회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모님들도 계시고 또 아까 제가 오랜만에 앞에서 참 긴장을 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단장님으로도 계시지만 감염병 지원단 두 단장님으로도 우리 김정현 단장님께서 역할을 하시고 또 사실 제가 아까 이강 교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안 계시겠는데 이강 교수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감염병 지원단장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진짜 대구 경기 중요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사실 하셨죠. 또 김건희 교수님도 건강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공공보건, 공중보건에 참 전문가이시고 또 박찬만 교수님 말을 나이라고 있습니다. 또 이성훈 교수님도 지금 현재 제 한국인 노인보건, 노인건강증진이라든지 이쪽에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좀 촉박해서 많이 그 시간 할애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말을 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정기총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무보고는 업무 인수인계를 20년 1월 9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순우 지부장님, 저하고 강민정 총무이사님하고 받았고 제1차 운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저 높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론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때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그 다음에 20년 코비드-19 사태로 세미나 정기총회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좀 했으면 제가 아까 인사말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했을 건데 코로나 덕분에 제대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49회 보건의 날 세미나는 4월 22일 날 또 저희가 줌을 통해서 그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그 다음에 경북 지역 코로나 현황과 대응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현황 지원단 역할 이렇게 이경수 교수님, 이관 교수님, 이혜진 부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 날 로타리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대학 총장님께서 뭐 극비라고만 엠바고가 그냥 오픈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좀 자기 지부장이 선임이 좀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총회 일정, 그다음에 주제 선정, 자기 지부장 선임권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보고입니다. 20년 재정보고입니다. 이 월급이 저희가 받은 것이 786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한 결과 약간 이사회비라든지 또 일부 이렇게 또 예금 이자 입회비 합쳐서 한 950여만 원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대입에서 한 22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년 잔액은 932만 2,458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사회비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1학년도 재정보고입니다. 21년도 재정보고는 이사회비하고 입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찬조금이 원래 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우리 지부전임 11대 지부장님이셨던 이성구 교수님께서 100만 원을 참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 많이였습니다. 행사하면서 또 이렇게 크게 우리 지부에서 참 축하도 해드리고 해서 참 좋았을 텐데 올해 1년이 그냥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구 교수님께서 보건대상 수상 기념으로 이렇게 또 참조를 거액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못 하신 말씀 저희가 못 모셨는데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마이크 아닙니다. 그래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오래됐네요. 제가 2020년에 이 시간 이때 갔네요. 반갑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2021년 어려운 시기에서 이 권경 회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보건대상을 받았다는 건 제 스스로도 믿지만은 정말 대구 경북 이 지부에 우리가 그만큼 모든 여러 가지 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받았다고 저는 그날 작년에 12월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얼마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이 전통이 있었냐면 제7회 보건대상을 우리 돌아가신 이성건 교수님하고 김노호 교수님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정말 김주 교수님, 예미 교수님, 박장 교수님, 정말로 박재영 교수님 이런 식으로 쭉 연달아서 이어서 받은 지부는 우리 지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와같이 진짜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쪽에서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보건 분야가 나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무슨 여러 가지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대상을 받게 된 우리 여러 도와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비록 늦었지만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인사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찬조를 또 우리 이경수 교수님, 이관 교수님, 이혜진 또 부단장님 다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고 또 우리 이번에 또 우리 대학에 개최한다 하니까 우리 대학에 있는 김태일 교수가 30만 원 또 이번에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기념품으로 김규종 원장님께서 수건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꼭 모시라 했는데 제수도 출장 중이셔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전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300여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 지출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지출이 돼서 중요한 것은 김영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문경 부시장님으로 가시고 이경수 오늘 교수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그 회의가 조금 늦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신 우리 교수님, 또 저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강 교수님도 학장님 되신 거, 행복재단 축하 등등 해서 전체 지금 현재 총계 190여만 원이 지출되고 총 지금 잔액은 1,1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협의 내주신 분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로 저희가 차기 지부장님 선임이 되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오늘 감사님들 두 분 다 마침 또 이렇게 또 공고가 있으셔서 참 못하셔서 서류로 좀 대체한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패 전달도 오늘 마침 그 박순희 교수님께서 이것도 1년이 늦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오늘 전화를 드렸는데 죄송하다 하시면서 추후에 뵙기로 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부장님 선출, 이 감사 선출인데 자기 지부장님 선출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경수 교수님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또 이경수 교수님은 또 우리 다른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선대 그 지부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해 오신 또 만들어 놓으신 나름대로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저희가 좀 그 보건 파트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해오셨고 그다음에 그 예방의학에서 하시고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하는 그 형태로 이번에도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좀 하게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좀 총회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경수 교수님 꼭 오시나 하셨는데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이따가 따로 뵈는 거 바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 한 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감사는 총무이사 감사로 갑니다. 다른 한 분을 좀 선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감사. 보편적으로 이제 감사는 현 감사가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바로 그 앞에 있는 감사도 총무이사였었죠. 그것도 감사로 가는데 그렇게 루틴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뭐 정관 같은 거는 됐고 이렇게 이제 다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어쨌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좀 바쁘신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가장 바쁘신 우리 교수님들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발표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 오늘 아까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더 소개를 더 오늘 다 좀 계신 걸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각 요소요소 기관에서 많은 분들 오늘 참석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서로 만남이 이렇게 참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형만 교수님, 이선욱 교수님, 또 우리 이 전임 이경호 원장님, 서수유 교수님, 한창현 우리 박사님, 우리 백다른 위원장님, 배승건 원장님, 또 특히 발표하신 또 우리 또 김건혜 교수님, 김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우리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뒤에 우리 교수님들 오늘 일찍 오셔서 서포트 하신다고 마스크 끼신 우리 강민정 우리 부장님 맞아요? 네. 이야,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영옥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그 마스크 끼신 거 누구죠? 이영옥 교수님하고 신은경 교수님하고 민경 교수님? 이윤희 교수님. 이윤희 교수님.
맞죠? 네,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저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우리 총무 이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